1,000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는데 피해는 서울은 한때 37.5도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수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댐 역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도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신호가 켜진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탄소 배출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죠. 어두운 색깔의 해수면들이 더 넓어지면서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거죠. 관측이 되지 않았던 규모의 그런 현상들이 거의 매년 발생을 하고 그 기록을 매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열대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름철에 열대야가 당연해졌고요. 폭염도 1년에 며칠밖에 없었던 것이 여름철 극성수기에는 사실 항상 폭염 기간으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 1992년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UN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하부 조약들이 차례로 체결됐죠. Je vois que la réaction est positive.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그 가운데 현재까지 작동하고 있는 조약이 바로 2015년에 체결한 파리 기후 협정입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파리 협정은 가입한 모든 나라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가지고 한 19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논의는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완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약, 이행 노력들이 다 이루어져 왔는데 그 값을 저희가 도출하는 이유는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왔을 때 달라지는 어떤 기후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그런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 상승한 첫 번째 해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해둔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리 협정의 목표는 실패한 걸까요? 2024년의 연평균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즉 특정 한 해가 1.5도씩 높았다는 뜻이지 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를 공식적으로 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WMO도 파리 협정의 온도 목표는 개별 1년, 어떤 특정한 1년이 아니라 장기의 어떤 평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치는 우리가 이미 폭염, 집중호우, 또 산불, 가뭄,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진 기후에 들어와 있다는 가장 큰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후는 단기적인 기상 패턴이 아니라 20년, 30년의 중장기 기상 패턴을 가지고 기후를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면 다시 지구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분석이에요. 파리 협정의 목표는 특정 한 해의 기온이 아니라 수십 년의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한 해가 1.5도를 넘었다고 해서 파리 협정의 목표가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Your job here is not to fight one another. Your job here is to fight this climate crisis together. 2025년 11월
파리협정 1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제34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불참했고 화석연료 감축과 산림벌채 중단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각 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 즉 NDC를 이번 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목표를 내놓았을까요? 대한민국은 2035년 NDC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IPCC, 이 유엔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제시한 1.5도 평균 감축 경로라는 게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어떤 감축 경로를 따라야 하는지. 여기서 전 세계 평균으로 가야 되는 게 61%입니다. 근데 우리가 53에서 61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규제와 정책은 53에 맞출 거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과학적 기준에 안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더 많이 해줘야 개발도상국들이 못하더라도 평균이 맞을 텐데 우리가 딱 평균만큼 사실은 그만큼도 안 하겠다는 것은 국제적 책임에 맞지 않죠.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목형 감축은 초기부터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의 부담은 크지만 그만큼 미래 세대에 넘겨지는 짐이 줄어들게 되죠. 볼록형 감축은 감축을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미래에는 훨씬 가파른 속도로 줄여야 합니다. 선형 감축은 전체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2035년 NDC 목표 가운데 하한선인 53% 감축이 바로 이 선형 감축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를 하한선으로 발표한 점과 하한 목표 수준으로 실제 감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언급하기도 했고요. 국가위원회가 지적한 핵심은 정부가 제시하는 53% 하단선이 사실상 매년 같은 양, 절대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양을 줄여가는 선형 감축 경로, 즉 직선적 감축 경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감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남은 양에서 배출하는 비율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는 훨씬 더 큰 비율의 감축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 감축형은 균등해 보이지만 초기에 줄이지 못한 만큼 누적 배출량은 계속 쌓이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 각국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다 달성이 되더라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파리협정 목표 1.5도가 아니라 거의 3도 가까이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쯤 되면은 조사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파괴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도 목표가 실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TV 속의 북극곰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 지난 10일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118년 기상관측 사상 7월 상순 중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폭염이 매년 경신되고 빨리 찾아온 더위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이 미래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불평등하게 찾아올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래 세대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현실과 그 해법을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